제발 제 아우마는 살려주십시오. 1506년 가을 강화도 교동도의 허름한 초가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촛불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16살 소년이 떨리는 손으로 사약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검은 액체가 찰랑거리는 그 잔을 바라보는 소년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조선의 세자였습니다. 수천 명의 신하가 머리를 조아리던 미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앞에 놓인 것은 차가운 죽음뿐이었습니다. 마마, 드셔야 합니다. 사약을 들고 온 내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이 어린 왕자를 죽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은 명이었습니다. 중종 반정으로 새왕이 된 진성대군, 아니 중종의 명령이었습니다. 폐위된 연산군의 아들들은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는 명령. 그것은 곧 사형 선고였습니다. 소년의 뒤편에서 어린 동생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13살 된 둘째, 11살 된 셋째, 9살 된 넷째, 7살 된 다섯째, 그리고 겨우 4살밖에 안 된 막내. 6 형제가 좁은 방 안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저 사약을 마시면 다음은 자신들의 차례라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망칠 곳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디 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부디 어린 동생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죽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제발. 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내시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마마,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왕명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내시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아니, 냉정한 척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자는 천천히 사약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잔 속에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막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저 어린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세자는 동생들을 돌아보며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울지 마라. 형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무섭지 않을 거야. 하지만 무섭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16살 소년에게 죽음이란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입니까? 더군다나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단지 폐위된 왕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이. 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사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쓰디쓴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곧 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동생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세자는 초라하게 죽어갔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조선 왕실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왕자들이 이렇게 한낱 죄인처럼 죽어가리라고. 그들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아버지가 폭군이었다는 것이 그들의 죄였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가장 비극적인 왕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왕좌에서 무덤까지 단 석 달 만에 추락한 6명의 왕자들. 그들의 삶과 죽음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과연 이 왕자들은 어떻게 살았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년 전 1490년대 후반으로 말입니다. 그때는 아직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1494년 성종이 승하하고 20살의 젊은 왕이 즉위했습니다. 바로 연산군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가 폭군이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군주로 평가받았습니다. 연산군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신수군의 딸 신씨였습니다. 왕과 왕비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이 대부분이었던 왕실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중전, 오늘은 날씨가 참 좋소. 함께 후원을 거닐까 하오. 마마, 신첩이야 언제든 좋다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언제나 다정했습니다. 1495년 봄, 왕실에 경사가 났습니다.
왕비 신씨가 첫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왕은 기뻐하며 아들을 안아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조선의 왕이 될 것이오. 왕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자 책봉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양 거리마다 등불이 켜지고 백성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세자 탄생을 축하하나이다. 신하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 후로 왕비는 아들을 계속 낳았습니다. 1497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1499년에는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왕은 매번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과인에게 이렇게 많은 아들을 주시다니 하늘이 우리 조선을 돕는구려. 1501년에는 넷째, 1503년에는 다섯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505년 막내 아들까지 태어나 왕실에는 6명의 왕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들은 궁궐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세자는 동궁에서 최고의 스승들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세자마마, 오늘은 사서삼경 중 논어를 배우겠습니다. 예, 스승님. 세자는 총명했습니다. 한번 들으면 바로 이해했고 글씨도 뛰어났습니다. 왕은 세자의 학업을 자주 점검하며 흡족해했습니다. 역시 과인의 아들이로다. 훗날 훌륭한 왕이 될 것이오. 다른 왕자들도 각자의 재능을 키워갔습니다. 둘째는 무예를 좋아했습니다. 형님, 저는 말타기가 제일 좋아요. 활쏘기와 검술에도 재능을 보였습니다. 셋째는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넷째는 음악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다섯째와 막내는 아직 어렸지만 총명하고 귀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바마마, 어린 왕자들이 왕에게 뛰어오면 왕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왕자들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왕과 왕비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잘 잤느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거라. 그 후 아침을 먹고 각자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놀 시간이 있었습니다. 6 형제가 후원해서 뛰어노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흐뭇했습니다. 형님, 술래잡기 해요. 그래, 막내가 술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연산군은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윤씨의 폐비와 사사 사건을 알게 된 연산군이 관련자들을 대거 숙청한 것입니다. 과인의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또 왕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하나둘씩 처형당했습니다. 왕자들은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지만 어린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자는 밤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요즘 너무 화를 많이 내시는 것 같아. 신하들도 무서워하고. 하지만 왕비는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다, 세자야. 아바마마께서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잖니.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효도하면 된단다. 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흥청망청 연회를 열고 백성들의 집을 빼앗아 궁궐을 확장했습니다. 간언하는 신하들은 모두 죽였습니다. 왕자들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인데 그것이 훗날 그들의 죽음을 부를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화려한 궁궐, 풍족한 생활, 밝은 미래.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곧 사라질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1500년대 초반 왕자들에게는 아직 평화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 연산군의 폭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왕자들의 일상은 여전히 화려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세자는 미래의 왕으로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경전을 읽고 역사를 공부하고 정치를 배웠습니다. 세자마마, 오늘은 태종대왕의 업적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태종께서는 어떻게 조선의 기틀을 다지셨는지 아십니까? 세자의 스승이 물었습니다. 예, 스승님. 태종께서는 왕권을 강화하시고 육조직계제를 확립하셨습니다. 또한 호패법을 시행하여 백성을 파악하셨습니다. 세자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스승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훌륭합니다, 마마. 이런 식으로 계속 정진하신다면 반드시 성군이 되실 것입니다. 세자는 학문뿐만 아니라 활쏘기와 말타기도 배웠습니다.
왕세자라면 문무를 겸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마, 관역을 똑바로 보십시오. 호흡을 가다듬고 무관이 지도했습니다. 탁, 화살이 관역 한가운데를 맞췄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마마. 주위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자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왕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왕자는 형보다 무예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형님, 오늘 제가 말 타는 거 보셨어요? 훈련장을 3바퀴나 돌았어요. 그 둘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자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하지만 학문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무예만 뛰어나서는 안 돼. 알았어요, 형님. 내일부터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셋째와 넷째 왕자는 예술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마마마, 제가 그린 그림 좀 봐주세요. 셋째가 왕비에게 자신이 그린 산수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다니. 정말 훌륭하구나. 왕비는 아들을 칭찬하며 끌어안았습니다. 넷째는 검은고를 배웠습니다. 어린 손으로 검은고 줄을 튕기면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섯째와 막내는 아직 어렸지만 총명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특히 막내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가, 이리 오렴. 왕비가 막내를 부르면 막내는 뒤뚱거리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마마마,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보는 사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자들은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셋째가 멋진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바마마. 왕비가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보자. 연산군은 셋째의 그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그렸구나. 계속 연습하거라. 예, 아바마마. 셋째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연산군도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연산군은 정사를 돌보는 대신 흥청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연회가 열렸고 술과 음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들은 누구입니까? 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흥청들이다. 아바마마께서 요즘 자주 부르신다. 내시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세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린 세자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하들이 간언을 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하, 이러시면 나라질이 어지러워집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소서. 시끄럽다. 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참견이냐? 이 연산군은 간언하는 신하들을 처벌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궁궐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왕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왕자들도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형님, 왜 요즘 궁궐이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다들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둘째가 세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공부나 하자.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세자는 쓸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1506년 초 왕자들은 여느 때처럼 공부하고 놀았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화려한 궁궐, 맛있는 음식, 부드러운 비단옷, 그리고 가족의 사랑. 왕자들은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세자는 언젠가 자신이 왕이 될 것이고 아버지보다 더 좋은 왕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신하들의 말에도 귀 기울이고 폭력을 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왕자들이 미래를 꿈꾸는 동안 궁궐 밖에서는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비밀리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을 더 이상 둘 수 없소. 나라가 망하기 전에 무언가 해야 하오. 하지만 영모제는 조선을 위해서라오. 우리가 나서야 하오. 그들은 반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왕을 폐위시키고 새 왕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은 곧 실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왕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전히 웃고 떠들고 공부하고 놀았습니다. 막내는 형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궁궐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비명으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시절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석양처럼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이 곧 어둠이 찾아오는 전조인 것처럼 왕자들의 황금기는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1506년 9월 1일 밤, 한양은 고요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잠들었고 궁궐도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 반정 세력이 군사를 이끌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마라. 일이 틀어지면 우리 모두 죽는다. 박원종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수백 명의 군사가 어둠 속에서 궁궐로 향했습니다. 칼을 빼들고 활에 화살을 매기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진성대군을 새 왕으로 추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종반정이었습니다. 전하를 위해, 아니 조선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주저하지 마라. 성희안이 군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9월 2일이 되었을 때 반정 세력은 궁궐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어라. 쿵, 쿵. 궁궐 문이 무너지는 소리가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자고 있던 내시와 궁녀들이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적이다. 반역이다. 궁궐 안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비명소리와 칼부딛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왕자들이 있는 전각에도 소란이 들렸습니다. 형님, 형님, 무슨 소리예요? 그 둘째가 겁에 질려 세자를 깨웠습니다. 세자도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 소리는. 창밖을 보니 횃불이 보였고 군사들이 뛰어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 돼. 반정이다. 세자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했기에 반정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두 일어나. 빨리. 세자가 동생들을 깨웠습니다. 5명의 동생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막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아, 무서워. 괜찮아, 형이 지켜줄게. 울지 마. 세자는 막내를 안았지만 사실 자신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16살 소년이 감당하기에 상황은 너무 심각했습니다. 왕비 신씨가 황급히 왕자들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아가들, 너희 다 괜찮니? 왕비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왕자들이 어머니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어마마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얘들아. 일단 여기 있어야 한다. 왕비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곧 문이 벌컥 열리고 군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왕자들을 확보하라. 안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세요. 왕비가 아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은 왕비를 밀어냈습니다. 중전마마, 거역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명을 받들 뿐입니다. 왕명? 무슨 왕명? 전하께서는 아직 계시는데 이 연산군은 이미 폐위되었습니다. 이제 진성대군께서 새 왕이십니다. 세자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폐위되었다고?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군사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자들을 포박하려 했습니다. 잠깐, 세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세자입니다. 아니, 세자였습니다. 무례하게 굴지 마십시오. 동생들도 왕자입니다. 왕족에 대한 예의를 지키십시오. 군사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마. 하지만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들은 왕자들을 조심스럽게 호송했습니다. 왕비는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해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은 아무 죄도 없어요. 왕자들은 다른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는 연산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화려한 골룡포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상투도 흐트러진 채였습니다. 아바마마, 왕자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연산군은 아들들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세자는 아버지를 처음으로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폭정을 일삼으셨습니까? 그랬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였고 지금 너무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아바마마, 괜찮으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세자는 애써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박원종이 들어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연산군, 당신은 폐위되었소.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오. 강화도 교동도로 유배될 것이오. 유배? 나를 유배시킨다고? 연산군은 분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군사들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아바마마. 왕자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왕비도 따라가려 했지만 저지당했습니다. 그날 밤 조선 왕실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고 진성대군이 세왕 중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가족들, 특히 6명의 왕자들은 하루아침에 왕족에서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단지 연산군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죄였습니다. 권력의 세계에서는 혈통이 곧 운명이었으니까요. 왕자들은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칼날이 번뜩이던 소리, 어머니의 울음소리,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순간 느꼈던 공포,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 안전하다고 믿었던 세상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하는 경험. 16살 세자는 그날 밤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506년 9월 연산군과 그의 가족들은 강화도 교동도로 유배되었습니다. 한양에서 교동도까지의 여정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가마를 타고 편안하게 이동하던 왕자들이 이제는 걸어서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발이 아파요, 형님. 7살 다섯째가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도착할 거야. 세자가 동생을 등에 업었습니다. 하지만 세자 자신도 지쳐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백성들이 그들을 구경했습니다. 저기 봐, 연산군이다. 폭군의 가족들이구나. 저 아이들이 왕자였다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왕자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세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창피함과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교동도에 도착한 그들을 기다린 것은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정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작고 초라한 집.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그 둘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이제 이곳이 우리 집이다. 연산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남자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방이 2개뿐이었습니다. 6명의 왕자와 부모가 좁은 공간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비단이불 대신 거친 무명이불, 비단옷 대신 베옷, 산해진미 대신 보리밥과 된장국. 이걸 어떻게 먹어요? 셋째가 밥그릇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먹어야 산다. 안 먹으면 죽는다. 세자가 동생들에게 밥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억지로 한 숟가락 떴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삼켜야 했습니다. 밤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좁은 방에 6형제가 누우면 움직일 공간도 없었습니다. 바닥은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추워요, 형님. 막내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이리 와. 형이 안아줄게. 세자가 막내를 품에 안았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서로 끌어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연산군은 날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현실을 잊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조선의 왕이었는데. 그는 중얼거리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왕비는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아이들. 그래, 아이들.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연산군은 자책했지만 그것으로 무엇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왕자들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햇빛도 보지 못하고 좁은 방에만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세자는 동생들을 가르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되었지만 학문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젠가 뭐요, 형님? 우리에게 언젠가 같은 건 없어요. 둘째가 쓰디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동생 말이 맞았습니다. 교동도를 지키는 군사들은 그들을 계속 감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보고되었습니다. 나가고 싶어요. 밖 바람 좀 쐬고 싶어요. 넷째가 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안 됩니다. 명령이 없으면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군사가 냉정하게 막았습니다.
왕자들은 죄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연산군의 자식들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후환이 될 것입니다. 왕실의 피를 이은 자들이기에 언젠가 복수를 꾀할 것입니다. 역적의 씨는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의 상소가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세자는 이 소식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것인가? 왕비는 절망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중종께서 아무리 그래도 어린아이들을 죽이지는 않으실 거야. 하지만 왕비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세자는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마마마, 괜찮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조용히 살면 돼요. 하지만 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바람이 매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연산군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전하. 왕비가 남편을 흔들었지만 연산군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했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연산군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겨우 31살이었습니다. 아바마마. 왕자들이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비록 폭군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세자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바마마,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우리를 두고 어떻게? 하지만 연산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왕자들의 앞날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왕비는 있었지만 그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궁궐에서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연산군이 죽었으니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하들의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의 결과는 왕자들에게 죽음의 선고가 될 것이었습니다. 추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끔찍한 부분이 이제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연산군이 죽고 난 후 한양의 조정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중종과 신하들은 날마다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연산군의 6 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전하, 신들의 의견을 들어주시옵소서. 영의정이 나섰습니다. 연산군의 자식들은 왕실의 피를 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자라면 복수를 꾀할 것입니다. 미리 막아야 합니다. 영의정의 말이 옳습니다. 여러 신하가 동조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폐위된 왕의 자식을 살려둔 경우 반드시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 클 것입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처리해야 합니다. 강경파 신하들의 목소리가 켰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훗날 왕자들이 자라서 복수할까봐, 자신들이 반역자로 몰릴까봐. 하지만 온건파도 있었습니다. 전하,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들입니다. 우의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린 왕자는 겨우 4살, 가장 나이 많은 세자도 16에 불과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죽여야 합니까? 또 왕실의 자비를 보여야 합니다. 후세에 어린아이를 죽인 왕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중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짐도 안다.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하지만 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짐의 자리도 온전치 않다. 형을 폐위하고 왕이 되었으니 정통성이 약하다. 만약 연산군의 아들들이 자라서 왕위를 요구한다면. 중종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왕위가, 자식들의 미래가 위협받을까봐. 박원종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전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반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끝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라고 해서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들은 성장하며 원한을 키울 것입니다. 박원종의 논리는 냉정했습니다. 날마다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연산군의 자식들을 제거하소서. 수백 명의 신하가 이 상소에 서명했습니다. 압박은 점점 커졌습니다. 중종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죽여야 하는가? 어린아이들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살려두면 화근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성희안이 제안했습니다. 전하, 일단 왕비부터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패비 신씨 말입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아내이자 왕자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를 제거하면 왕자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집니다. 왕비를? 중종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왕자들을 하나씩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먼저 패비 신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교동도에 특사가 파견되었습니다. 패비 신씨 왕명을 받들라. 왕비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제발 아이들만은. 왕명입니다. 특사는 차갑게 사약을 내밀었습니다. 왕자들이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마마마, 안 돼요. 저희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왕비는 울면서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어미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어마마마. 왕자들의 울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사약을 마셔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더 끔찍한 방법으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비가 사약을 마셨습니다. 곧 경련이 시작되었고 피를 토했습니다. 왕자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세자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6 형제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조정에서는 다음 단계를 논의했습니다. 이제 왕자들 차례입니다. 가장 나이 많은 세자부터 처리하십시오. 그 다음 차례로. 그들은 마치 물건을 정리하듯 왕자들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오직 정치적 계산만 있었습니다. 중종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가? 섬에 가둬두거나 멀리 보내거나. 전하, 그것은 화근을 남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신하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중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왕명을 내리겠다. 그렇게 6 왕자의 사형이 결정되었습니다. 교동도에 다시 특사가 파견되었습니다. 왕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형님, 우리 죽는 거죠? 그 둘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세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마저 죽고 나자 자신들의 차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형님? 셋째가 물었습니다. 무섭다. 너무 무섭다. 세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연산군의 아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세자는 동생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함께 있자. 마지막까지 함께. 6 형제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한양의 조정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교동도의 왕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냉혹했고 권력은 잔인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목숨조차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현실이었고 왕실의 비극이었습니다. 6 왕자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506년 가을 교동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16살 세자가 그 차가운 가을날 떨리는 손으로 사약을 받아들여야 했는지를. 그날 아침 특사가 도착했을 때부터 모든 것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왕자들의 죽음은 이미 결정되었고 이제 집행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폐세자를 불러오라. 특사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정을 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이 끔찍한 일을 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왕명이다. 내게 사약을 내린다. 세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돌아보았습니다. 5명의 동생이 울면서 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형님 안 돼요. 세자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다. 형이 먼저 가 있을게. 너희도 곧 올 거 아니냐. 저승에서 다시 만나자. 사약이 준비되었습니다. 검은 액체가 잔에 담겼습니다. 세자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리 각오를 했어도 16살 소년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부디, 세자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부디 어린 동생들만은 살려주십시오. 특히 막내는 겨우 4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하지만 특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다. 모두 사약을 받을 것이다. 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동생들아, 형이 미안하다. 형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세자는 사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쓰디쓴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곧 독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세자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뒤틀렸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왔습니다. 형님, 형님. 동생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세자의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어린 시절 궁궐에서 동생들과 놀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었는데 그렇게 조선의 세자는 죽었습니다. 다음 둘째 왕자. 특사는 가차없이 다음 순서를 불렀습니다. 13살 둘째가 떨면서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왕명이다. 둘째에게도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둘째는 형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도 곧 갈게요. 둘째도 사약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형처럼 쓰러졌습니다. 셋째 차례가 되었습니다. 11살 소녀는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싫어요. 저 죽기 싫어요. 거역하면 더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다. 순순히 마셔라. 셋째는 울면서 사약을 마셨습니다. 어린 몸이 독을 이기지 못하고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넷째, 9살. 다섯째, 7살. 차례로 사약을 받았습니다. 어마마마. 7살 아이가 울면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빨리 마셔라. 특사가 재촉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차례였습니다. 겨우 4살. 사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이였습니다. 이거 뭐예요? 막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마시면 된다. 특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에게 이것은 너를 죽이는 독약이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막내는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맛없어요. 그것이 막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 시즌도 채 되지 않아 6 왕자 모두가 죽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린 시신들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사는 그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를 올려라. 연산군의 자식들은 모두 처리되었다고. 한양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폐쇄자 이하 6명 모두 사사되었다고 합니다. 신하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후환이 없겠군. 잘된 일이다. 하지만 일부 신하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필요였다 해도 어린아이들을 죽인 것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중종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인 것이다. 내 명령으로 어린 조카들이 죽었다. 왕은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왕의 길이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를 봐야 한다. 중종은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죄책감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교동도의 작은 무덤에 6 왕자가 묻혔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왕족이었지만 역적의 자식이었기에 초라한 묘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묘비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존재는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실록에는 간단히 기록되었습니다. 연산군의 아들들을 사사하다. 단 한 줄. 그들의 삶, 그들의 꿈, 그들의 고통은 모두 이 한 줄로 압축되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었습니다. 패자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교동도에 있었던 사람들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들이 울면서 사약을 마시던 모습, 마지막까지 서로 손을 놓지 않았던 모습, 내시들도 군사들도 그 누구도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꿈에서 왕자들이 나타나 왜 우리를 죽였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비극은 완성되었습니다. 화려한 왕자에서 초라한 죄인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단 3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연산군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죽어야 했습니다. 권력의 세계는 그렇게 잔인했습니다.
피는 피를 불렀고 권력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여섯 왕자의 짧은 삶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흘렀습니다. 여섯 왕자의 이야기는 시간 속으로 묻혔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연구했고 실록 속 짧은 기록을 통해 그들의 삶을 재구성했습니다. 연산군의 아들들을 사사하다. 그 한 줄 뒤에 감춰진 비극을 찾아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야사에는 왕자 중 한 명이 살아남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민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어느 충직한 내시가 막내 왕자를 몰래 빼돌려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 왕자는 평민으로 살다가 늙어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최소한 한 명이라도 살아남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중종 반정은 성공했고 연산군은 폭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제거되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은 죽어야 했을까? 아버지의 죄가 자식의 죄인가? 권력을 위해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이 정당한가? 조선 후기의 한 학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그 죄 없는 자식들까지 죽인 것은 과했다. 특히 어린 왕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다.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었겠는가? 이는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으나 인간적으로는 너무 잔인한 처사였다. 이 기록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훗날 어떤 신하가 여섯 왕자를 위해 비밀리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신하는 중종 반정에 참여했던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임종 전에 말했다고 합니다. 내 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 어린 왕자들을 죽이는데 동의한 것이다. 그 아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구나. 제발 그 아이들을 위해 제사라도 지내주렴. 후손은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연산군은 왕이었지만 폐위되었고 중종은 왕이 되었지만 형의 아들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치른 대가는 컸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것은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여섯 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권력 다툼의 희생자는 언제나 약자입니다. 왕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왕의 피를 이었다는 이유로 위협으로 간주되었을 뿐입니다. 둘째, 정치적 필요와 인간적 도리 사이의 갈등입니다. 중종과 신하들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정치를 선택했고 그 대가로 인간성을 잃었습니다. 셋째,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미치는 불합리함입니다. 왕자들은 아버지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선택의 대가를 목숨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요? 넷째, 역사의 기록과 진실의 차이입니다. 실록에는 단 한 줄로 기록되었지만 그 뒤에는 여섯 아이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 희망, 두려움, 사랑. 이 모든 것이 한 줄로 압축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읽을 때 그 한 줄 뒤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선량했던 사람도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권력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간성을 잃지 않도록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섯 왕자처럼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존엄한 인간이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정치적 필요가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역사의 자비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당시에는 그들이 제거되었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애도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회복됩니다. 여섯 왕자는 비록 비극적으로 죽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 인간 존엄의 중요성, 그리고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 모든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를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중종의 입장이었다면? 신하의 입장이었다면? 아니면 왕자의 입장이었다면?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가장 비극적인 왕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연산군의 6 아들, 왕자에서 역적으로 전락한 그들의 짧은 삶, 화려했던 시작과 비참한 끝, 그 사이에 있었던 꿈과 희망, 두려움과 절망.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역사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권력과 정의, 인간 존엄에 대한 작은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 속의 교훈을 배우는 것, 그리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